안녕하세요. 서울 여행, 특히 궁궐 방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경복궁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곳, 바로 창덕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창덕궁 정말 특별한 곳이죠? 그렇죠.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고 오늘 창덕궁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딱 맞는 오디오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선 궁궐 중에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니까요. 경복궁과는 또 다른, 뭐랄까?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오늘 그 가치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덕궁 가시기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야 해 하는 정보들, 그리고 각 건물이나 장소에 숨겨진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건축 특징, 또 후원의 매력까지, 그리고 방문객들이 실제로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또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그거예요. 왜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가? 경복궁도 정말 멋진데 말이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건축 방식에 있어요. 창덕궁은 자연지형과의 조화, 이게 핵심입니다. 자연과의 조화요? 네, 경복궁 생각해 보시면 딱 평지에 반듯반듯하게 좌우 대칭 맞춰서 지었잖아요. 근데 창덕궁은 아니에요. 그 북악산 자락의 언덕 지형 있죠? 그걸 그대로 살려서 건물이 막 자연을 누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이렇게 스며든 느낌으로 지었어요. 아하. 그래서 약간 경복궁이랑은 다르게 길이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건물 배치도 딱딱 떨어지지 않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유네스코에서도 바로 그 점, 자연지형과 건물이 어우러진 이 방식이 동아시아 궁궐 건축의 아주 뛰어난 사례다. 그리고 이게 한국 건축이랑 정원 디자인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뭐 풍수질이나 유교 사상 같은 철학이 잘 반영됐다는 점도 인정받았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 그럼 창덕궁은 언제 왜 지어진 건가요? 아, 조선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다음에 법궁으로 경복궁을 먼저 지었잖아요. 그게 1395년. 네. 그리고 딱 10년 뒤인 1405년 3대 임금인 태종 때 창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태종 때? 그럼 처음부터 경복궁 대신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었겠네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경복궁이 메인, 즉 정궁이고 창덕궁은 일종의 예비궁궐, 이궁으로 지은 거예요. 혹시 뭐 불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 왕이 피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비상용 궁궐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경복궁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던 궁궐이 다 불타버려요. 그랬죠. 전쟁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다시 지은 게 바로 이 창덕궁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거의 27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까지 조선의 실질적인 중심궁궐, 그러니까 법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와, 270년이요? 그럼 거의 조선 후기 왕들은 대부분 창덕궁에서 지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미있는 건 실제로 많은 왕들이 좀 엄격하고 격식 있는 경복궁보다는 이 창덕궁을 더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요? 왜요? 싶어요. 경복궁은 왕이 일하는 곳 같은 느낌이라면 창덕궁은 왕이 사는 곳 같은 느낌? 물론 뭐 세종대왕님처럼 일 중심이셨던 분은 경복궁을 더 선호하셨다는 말도 있지만요. 하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궁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문인 돈화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도남문.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608년에 다시 지어졌는데 이게 현존하는 궁궐 정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합니다. 와, 가장 오래된 정문? 돈화문을 지나면 다리가 하나 나오죠? 금천교. 맞습니다. 작은 개울 위에 놓인 돌다리인데 궁궐 들어가기 전에 속세의 먼지를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리를 건너면 이제 진선문이 나오고요. 네, 진선문. 착함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뜻인데 신하들이 이 문을 지나면서 임금께 바른 말만 해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네요. 진선문을 통과하면 이제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여기가 좀 특이해요. 다음 문인 인정문이 정면이 아니라 왼쪽에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 마당, 그러니까 조정 앞들 자체가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비뚤어졌다고 할까? 오, 정말요? 네,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겠죠. 이걸 설계한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잠시 옥살이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얼마나 틀을 깬 시도였는지 알 수 있죠. 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바닥에는 길이 세 갈래로 나 있던데요. 네, 삼도라고 하죠. 가운데 약간 높은 길은 임금님만 다니시는 어도, 양옆에 낮은 길은 신하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또 길 양옆으로 작은 돌기둥들, 품계석이 쭉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일품, 종일품 자기 등급에 맞춰서 신하들이 도열했던 거죠. 아하. 자, 그럼 이제 그 왼쪽의 인정문을 지나서 창덕궁의 심장부, 인정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핵심 공간이죠? 그렇죠. 인정전,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 접견 같은 아주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 창덕궁의 정전, 즉 얼굴마담 격인 건물입니다. 당연히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안을 보면 딱 임금님 앉는 자리, 어좌 뒤에 병풍이 있던데요? 네, 그 유명한 일화로봉도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삼벙어리가 그려져 있죠. 왕과 왕조의 어떤 영원함, 존엄성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왕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 이 그림이 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1907년에 순종 황제가 즉위하면서 변화가 생겨요. 이 전통적인 공간을 서양식으로 좀 개조하는데 그때 일월호봉도 대신에 봉황 그림, 봉황도가 걸리게 됩니다. 봉황이요? 황제를 상징하니까 그런 건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당시 봉황이 또 일본 황실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당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 되게 미묘한 지점이네요. 그때 뭐 일본식 칠보 화병이나 서양 가구 같은 것도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전통 궁궐 안에 그런 이질적인 물건들이 놓이면서 좀 복잡한 근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인정전 옆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전각이 있죠. 선정전. 이에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 색깔. 아, 왔다. 파란색 기와? 네, 맞아요. 청기화죠. 현재 궁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청기화 건물입니다. 푸른 유약을 바른 기와가 햇빛 받으면 참 예뻐요. 근데 여기도 순종 때에는 작은 접견실로 용도가 바뀌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 내전 영역으로 가볼까요? 희정당이랑 대조전. 여기도 사연이 많죠. 아우, 많죠. 이 두 건물은 안타깝게도 1917년에 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1920년에 다시 지었는데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했어요. 전통적인 침전,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 기능에서 벗어나서 서양식 생활 방식을 많이 받아들였죠. 희정당은 왕의 집무실 겸 외국 사신 접견실로, 대조전은 왕비의 생활 공간이면서 동시에 정무도 보고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된 거예요. 복합 공간이요? 네, 심지어 건물 안에 목욕탕, 화장실, 이발소까지 만들고 또 서양식 난방기구인 라디에이터까지 설치했어요. 와, 궁궐 아래 목욕탕 화장실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희정당은 완전 서양식 응접실처럼 꾸몄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희정당 중앙홀은 카펫 깔고 벽난로 놓고 뭐 샹들리에 달고 완전히 서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서양 가구들 놓고 벽에는 또 김규진 화가가 그린 금강산 그림 같은 대형 벽화도 걸고요. 정말 전통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네요. 부러워요. 벽지요? 네. 기록에는 불국식, 즉 프랑스풍으로 장식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산 벽지가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벽지 뒷면에 English made 이렇게 찍힌 조각도 나왔다니까요. 헐, 진짜요? 아니, 그럼 왜 프랑스풍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글쎄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뭐 당시 그냥 서양 물건 하면 뭉뚱그려서 프랑스풍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구나 다른 장식 중에 프랑스풍 영향을 받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특정 나라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스타일들이 막 섞여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들이요? 뭐 화려한 곡선 장식 많은 로코코 리바이벌, 좀 묵직하고 웅장한 바로크 리바이벌, 기하학적인 무늬의 고딕 리바이벌,
또 자연적인 꽃 패턴 같은 아트 앤 크래프트 스타일도 보이고요. 정말 다양해요. 와, 벽지 하나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그럼 뭐 공간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스타일을 썼을까요? 네, 그런 경향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접견 공간에는 좀 화려한 바로크나 로코코 스타일을 쓰고 좀 더 사적인 공간에는 편안한 느낌의 아트 앤 크래프트 스타일을 쓰는 식이죠.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접견실에는 금색 칠하거나 붉은 벨벳이 온 화려한 의자를 놓고 개인 공간에는 좀 더 우아하고 취향이 반영된 듯한 가구를 놓고요. 흥미롭네요. 참, 덕수궁에서 쓰던 가구를 가져오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덕수궁 석조전이나 다른 서양식 건물에서 쓰던 유럽 가구들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다시 사용하기도 했어요. 대한제국 때부터 왕실에 들어온 서양 물건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유럽풍 말고 다른 지역 영향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청나라풍 가구나 범랑 그릇 같은 것도 사용됐어요. 특히 그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좋아했던 페르나칸 스타일이라고 자개 장식 같은 거 화려하게 들어간 가구나 자개가 눈에 띄어요. 이것도 당시 중국에서 미술품 수출이 활발했던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조선 왕실도 그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야, 정말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이 한 공간에 뒤섞여 있었네요. 참, 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촬영지가 여기였다면서요. 아, 네. 인정전, 대조전,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후원 일부가 킹덤 배경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실제 공간이랑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곳이죠. 비원으로 더 유명한 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 조경의 정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후원은 왕이랑 왕실 가족들이 쉬고 또 연회도 열고 공부도 하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30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요. 30만 제곱미터요? 와, 네. 근데 후원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인공적으로 막 정원을 꾸민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연 지형, 계곡, 숲 이런 걸 거의 그대로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무가 5만 6천 그루가 넘게 있어요. 그냥 자연 그 자체죠.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정보. 후원은 그냥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절대 안 됩니다. 후원은 반드시 별도 관람권을 예매해야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문화재 해설사 선생님 인솔하에 같이 움직여야 해요. 자유관람은 안 됩니다. 예약 필수, 그리고 시간 맞춰서 가야 하는 거죠. 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해설 투어가 있는데 이게 인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봄, 가을 좋은 날씨에는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그러니까 창덕궁 가실 계획이라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인터넷으로 후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팁이 있다면요. 후원 입구가 창덕궁 정문에서 꽤 멀어요. 안쪽으로 한참 걸어 들어가야 하거든요. 최소 15분, 넉넉하게 20분은 잡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못 들어가요. 아, 그리고 사진. 사진은 오전 일찍, 해가 너무 강하지 않을 때에 찍는 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후원 예약이랑 시간 여유 꼭 챙겨야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창덕궁 찾는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하고 올까요? 예전에 조사한 걸 보면요. 뭔가 배우고 싶어서 조선 역사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역시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가 크죠. 세계 유산이라서 온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의외로 쉬고 싶어서 온다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창덕궁 특유의 그 자연적인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서 궁궐을 찾는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그럼 궁궐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얻는다고 해요? 저희 같은 오디오 가이드도 도움이 될까요? 현장에서는 안내판이나 안내책자를 가장 많이 보신대요. 그런데 만족도는 해설사 설명을 들었을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해요. 역시 직접 듣는 생생한 이야기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처럼 방문 전후에 들을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오디오 설명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참 안내판에서는 글 설명을 그림보다 더 선호한다는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좀 의외였는데 아마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객들은 특히 창덕궁이 왜 세계유산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쉬운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대요. 아하,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단순 정보 전달보다는 그 의미와 맥락을 짚어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덕궁 방문을 위한 실용 정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꼭 필요한 정보들이죠.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안구역 3번 출구에서 한 10분, 아니면 135호선 종로 3가역 7번 출구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관람 시간은요? 후원까지 다 보시려면 넉넉하게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잡으시는 게 좋아요. 티켓 중요하죠? 네, 일반 관람권이랑 후원 관람권은 따로 사셔야 해요. 후원은 시간대별, 언어별 예매 필수, 인터넷 예매 강력 추천, 외국인 분들은 현장 창구가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후원 관람 주의사항. 다시 한번 예약 시간 꼭 지키셔야 해요.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설사님 꼭 따라다니셔야 하고요. 옷차림은 무조건 편한 신발, 정말 많이 걸어요. 후원은 오르막길도 좀 있고요. 주변에 같이 볼 만한 곳은요? 근처에 경복궁, 창경궁, 북촌, 익선동화농마을, 종묘, 인사동 다 모여 있어요. 묶어서 계획하시면 정말 알찬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창덕궁 한 바퀴 쭉 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그 독특한 아름다움, 또 곳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네, 특히 그 희정당과 대조전의 변화 모습은 조선 말기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그 복잡했던 시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양, 일본, 중국 문화가 들어오고 우리 전통과 부딪히고 또 섞이는 과정이 가구 하나, 벽지 한 장에도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창덕궁에 가시면요. 정말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걸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건물들이 어떻게 자연과 대화하는지, 또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시고요. 다른 궁궐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후원 예약 잊지 마시고요. 이왕 가시는 거 해설 들으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그 즐거움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쁜 궁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전통 궁궐 안에 서양식, 일본식, 청나라식 요소가 막 뒤섞여 있던 희정당과 대조전,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새롭게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지, 창덕궁 방문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덕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